시간에는 거래처 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래처 관리에 다르게 정해진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우리가 청약을 할 때 12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했다고 그랬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만큼 바이어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말은요, 신규 바이어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기존 바이어를 관리를 잘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죠. 우리 흔히 이런 거죠. 핸드폰을 그죠 판매하고 우리 하는 회사들이 SK도 있고 KT도 LG도 있죠. 기존의 고객을 관리하는 것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적게 들어가죠. 다시 말해서 기존 고객을 잘 관리함으로써 내가 관리를 함으로써 계속 리오더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하시면 또 많은 바이어들을 소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레임을 할 때도 굉장히 좀 빨리 대응을 해주고 제대로 대응을 해주는 것이 특히나 당사자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래처 관리라는 것은요, 기존 거래처 관리라는 중요성은요, 신규 수출입 선보다 발굴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일정 규모의 판매 유지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의 경영 지침의 설정이 기본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이 경영 지침이라 이렇게 2020년입니다. 2021년이에요. 그러면 2020년에서 2021년, 또는 2022년 해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보통 한 11월에서 11월 사이, 그죠? 보통 11월, 12월 사이에 내년도에 관한 어떤 신규 만들죠. 근데 올해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매출을 이렇게 다 칩시다. 그럼 2020년도에는 우리가 목표를 120억을 내가 목표를 잡았다 칩시다. 그럼 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 뭘까요? 사업계획서가. 자,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첫 번째 어딜까요? 첫 번째가 아무래도 영업 파트겠죠. 영업 파트. 그게 영업이 이제 국내 영업도 있고 해외 영업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영업에 대한 문제가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 무역이니까 해외 영업이겠죠. 이 문제에서 기존의 거래처들 보고 여러 거래처가 있잖아요. 올해는 이만큼 했는데 내년은 얼마쯤 할 겁니까? 라고 예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 사람에게 내년도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볼 수도 있죠. 물어보는 데서 답을 준다 다가 아니라 올해 한 그 실적을 가지고 유출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매출이 얼마 정도 한 120억이 맞춰졌다 봅시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0억이니까 한 20% 이상을 업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현재 다음에는 영업을 하려면 물건이 있어야 되죠. 생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럼 생산은 할 때 지금까지 할 때는 첫 번째 인원을 좀 더 보강시켜서 2교대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기계 설비를 좀 넣어서 자동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돼도 되겠죠. 이런 생산에 관한 문제, 업무자재도 물론 값도 있겠지만은 세 번째도 뭐니까 그러려니까 이런 생산에 인원이 들어가면 인건비가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설비가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아무래도 회계 파트에서 자금에 대한 그 집행에 관한 예산을 좀 책정해야 되겠죠. 예산에 대한 책정. 그리고 어떤 매출에 대한 어떤 보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금 집행에 관한 예산들을 짤 때 좀 많이 신경을 써요. 나머지 이제 네 번째 이제 우리가 관리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인원에 관한 관리를 한다든지 복리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걸 전 부수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취합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짜겠다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업 파트야. 우리는 지금 무역이니까 무역의 파트. 그냥 우리가 말로 하기보다 그냥 다 끝나고 나서 내년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거래선을 관리하는 카드를 좀 만들어 놓습니다. 카드가 이제 흔히 이렇게 크게 너댓가지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수요자의 제품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지 시장 정보라든지 애프터 서비스에 관한 거 거래 관리를 할 때 요일별, 연도별로 얼마나 판매하고 예매로 예산 구매가 되느냐,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선 관리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신용 상태라든지, 그 정책이나 우리하고 거래 현황은, 그죠? 우리에게 클레임 치실 때 어떤 식의 치더라는 거.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관리 카드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경우에 이제 이런 거래처를 관리 카드를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함으로써 담당자가 그 이직을 한다든지 또는 뭡니까 담당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입원한다든지 개인 사정 때문에 출근을 못 해줄 경우에 다음 사람이 이 거래가 무리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카드가 상당히 우리 무역 관리 차원에서 시스템화할 때 굉장히 좋은 방식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중에 거래선 관리는 첫 번째 거래 관리와 인적 관리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래선도 수출의 경우에는 뭐 적정한 가격이나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그죠? 운송도 적기해주고 이렇게 앞터 서비스 좀 해주는 거고 우리가 수입했을 경우에는요 뭐 실수요자의 반응이라든지 경쟁 회사의 판매 정책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서로 이렇게 좀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움직여서 우리가 좀 서로 신뢰를 받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죠. 무역은 인간이 하는 것이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관리를 해서 그 거래처, 특히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는 주로 대표자하고 우리가 실권자하고 가기를 원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실무자끼리 이렇게 협상을 많이 하는 걸 또 원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많이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보완해 놓으면요, 그렇게 엮어 놓으면은 굉장히 인적 관리할 때 좀 편해진다, 효율적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만들어 보는 카드화 시켜서 만들어 보는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거래선 관리 카드를 예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인지 유사하게 우리 회사에 맞게끔 한번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중소기업 들이 잘 없다 보니까요. 회사 거래처라든지 거래선명, 회사 상호죠. 어느 나라 우리 거래선이 되고 담당 부수가 그리고 거래선의 뭐 회사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해서 회사명이 뭔지, 그 다음에 대표자가 누군지, 주소는 어느 나라 누군지, 실무자가 누군지, 우리 전화나 메일 번호나 팩스 번호라든지, 또 여기에 또 메일, 그죠? 메일 주소도 있죠, 팩스 번호나 전화번호 이런 거. 그 다음 설립 연도나 주로 취급하는 품목이 뭔지, 자체 브랜드신 브랜드가 뭔지, 영업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중간에서 중간 도매를 하는 건지, 직접 우리가 판매를 하는 건지, 거간을 하는 건지 등등 있겠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거래 형태는 협상할 때 관행은 그 사람의 신용 상태는 가끔씩 우리 조사한다 했습니다. 한 번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로 클레임이라든지 불편사항, 우리 컴플레인이라고 하죠. 이런 걸 이제 어떤 사항들을 해왔는지, 어떻게 클레임을 주로 많이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국내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에이전트가 있는지, 우리가 가장 또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의 연간 구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기타 나머지 이 내용 외의 내용들을 좀 적어 놓는 거 관리자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니까 인적 관리 카드가 있죠. 만약 대표자하고 그래 한다면 대표자 성명이나 생년월일이죠. 왜 생년할까요? 이 사람의 생일 카드 하나 보내줌으로써 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거래하는데 생일 축하드립니다 문자 온다든지 그다음에 카톡 온다든지 그러면서 반짝반짝 이렇게 그림 하나 날라온다 칩시다. 이모티콘이 기분 좋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상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생일 선물로 한국의 고유의 전통 어떤 그런 제품이 하나 왔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은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런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생일에 대해서 많이 챙기죠. 선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국적이나 출생지, 종교가 뭔지, 왜? 특히 우리가 종교 문제에서 특히 회교권이란 이런 경우에 상당히 조심을 했죠. 어떤 것입니까? 어떤 특히 종교 회교권일 때는 제품에 동물 문양이나 동물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야 되고요. 여성이 또 우리가 출장을 가면은 히잡을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직위가 뭔지, 학력까지 알면 좋겠지만 주요 경력이 회사에서 장기에서 어떻게 되는지, 가족 관계가 결혼했는지, 미혼인지, 있다면 자식이 결혼했다면 어떤 있는지, 몇 살인지, 거기에 맞는 또 그런 또 우리가 선물도 줄 수도 있는 그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취미가 뭔지, 그죠?
음식을 이렇게 식도락간지, 술을 좀 좋아하는 애주간지, 골프를 치는지, 아니면 그 우표를 수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 접대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겠죠. 개인적인 그런 성격이라든지, 신체적인 특성,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사내 관련, 그죠? 우리 무역 보면은 어떤 사내 관련 어디 있습니까? 이 무역 보면은 주로 이제 회계 파트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도 그렇게 하죠. 내가 무역 담당자하고 이제 매칭을 했잖아요. 그럼 돈을 줄 때는 뭡니까? 자금 담당, 회계 담당자가 하죠. 그럴 때 요렇게 갑자기 회계 담당 돈 내라면 안 주니까 메일에서 좀 우리가 CC, 카피 투 카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내 관련 인사도 이렇게 누군지 어느 부서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한국에 왔다면은 몇 번이나 왔는지 우리가 주고받은 선물이 또 초대 장소 우리 회사인지 호텔인지 어딘지 이런 것도 미리 특기 사항들을 좀 적어 놓으면은 그 사람을 누가요? 우리 지금 본인 당사자도 할 때도 그때 다 우리가 거래처가 많으면 기억 못 하잖아요. 요 사람이구나. 그럼 거기에 적당한 대접을 하고 또는 이 담당자가 이직했을 경우에 다음 이제 우리가 후임자가 일을 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거래 연도별이죠. 몇 년도에 어떤 품목을 수출 실적을, 수입 실적을, 수량이 얼마나 되고 가격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수출했는데 그 나라에, 그죠? 우리나라 제품이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재고량이나 거래 조건이, 그게 흔히 말해서 결제 조건이라든지 가격 조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 또 타 회사하고 또는 거래를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보면은 우리네 시장 점유율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프로모션에 관해서도 우리가 결정을 해본다든지 이런 데 많이 활용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도별이고 이제 월별이죠. 월별을 자주 많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어떤 품목 어떤 모델들을 얼마의 수량을 금액을 가져갔고 단가를 어떻게 했다. 현지에서는 얼마나 팔고 있고 재고 어떻게 되더라. 그리고 거래선 동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한다든지 어떻게 지금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놓으면은 나머지 그 지역의 타 지역이라든지 유사한 지역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참고 자료도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래선을 평가 좀 해야 되겠죠. 평가라는 게 다른 것보다 신용조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거래선을 평가할 때 동사가 우리가 수출하면요 자금에 대한 신용도가 어느 정도 매월 며칠 날 평가한다기보다 분기별로 한번 반기별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제품이 판매했을 때 현지의 판매 인지도가 어찌 되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국내하고 거래처였다면 국내 평판이 어땠는지, 국외에서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평판하는지. 왜? 우리가 신용조회할 때 우리가 캐릭터라 그래서 3C 중에 가장 1번째가 캐릭터죠. 평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캐피탈, 자금이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커패시티, 생산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그 평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사하고 거래하는 만족도가 가격 조건이라 할 수 있고, 또 품질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납기 조건이라, 이게 가장 핵심이 되죠. 가격이 민감하고, 그 다음에 또 수입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지만 가성비라죠. 품질 대비 가격. 그리고 납기가 적정하게 이제 우리가 제때 납기를 해주는 건지,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클레임 걸리는데 국내에서 클레임이 거의 한 대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70% 이상이 납기 지연입니다. 납기 지연. 너무 늦게, 그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상대에게 굉장히 클레임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손해배상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특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상담을 하면요. 요즘처럼 코로나 문제로 걸리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비대면으로 상담을 해도 되고요. 또는 직접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서 상담할 때 그냥 말로만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내가 담당자 셀러가 담당자가 홍길동이고 바이어가 리차드고 이런 게 좀 적어놓고요.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사항이 뭔지 내가 상담해 준 요구사항이 뭔지 그럼 거기에 어떤 내가 대응을 해줬는지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했다면 주로 어떤 선물을 했는지죠. 그래서 요 말은 뭐냐. 그래 접대를 한다면은 접대는 다른 거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어떤 한국에 한다면은 이렇게 관광지를 데리고 간다든지 그래 장소가 어딘지 언제쯤 갔는지
참석자는 한 사람인지 같이 온 뭐 우리가 동행이 같이 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놓으면은 이 사람이 다음에 또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지 똑같은 거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접대를 또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색다르게 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신경 써준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죠. 뭐 이런 나머지도 특기사항에서 적어준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로 거래선에 관한 관리 그리고 거래 관리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해주면은 아무래도 경영 지침의 기본이 되고 또 뭡니까? 우리가 기존 거래처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기존 거래처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신규 거래처보다 훨씬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끝으로. 자, 요즘 우리가 뭐 언택트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죠. 비대면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래서 경우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언택트 시대다 그래서 뭐 이건 뭐 혼란이십니다만은 이렇게 비대면 거래에서 주로 온라인 상담을 화상회의 그죠? 주로 이렇게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또는 뭐 줌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많죠. 얼굴을 보지 않는 이런 접촉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회의를 어색하게 만드는 그런 사고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매너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였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다양한 게 다시 말해서 줌으로 쓰든 뭐로 쓰든 뭐 그 플랫폼 하는 뭐 줌이라면 줌의 사용법을 좀 익혀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익숙해진다. 사용법에 익숙해진다. 그래, 왜 실수를 안 하겠죠? 두 번째 뭐죠? 그 화면 속에서 우리가 브랜딩 한다는 것은 화면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우리 상품을 배치하고 그 화면에 나오는 노출을 조금 더 뭐랄까요? 잘 나오게끔 이렇게 해서 상대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화면 속에서 우리 제품이 잘 이렇게 인식되도록 좋아 보이도록 그렇게 배치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특히나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오프라인은 우리가 가다가 보니까 조금은 뭐 5분, 10분 정도가 차량이 밀린다든지 갑작스러운 문제로 내가 이렇게 연착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컴퓨터로 자면은 정해진 약속 시간에 들어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간단하게 컴퓨터 앞에만 서면 되는 것은 시간 안 지킨다. 그러면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있어서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주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사전에 미리 좀 좋은 게 내가 만약에 호스트입니다. 이 회의를 주관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하고요. 대략 언제쯤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미리 사전에 이렇게 공지를 해주고요. 이 시간을 지켜주는 게 고맙겠죠. 왜?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언택트로 해서 내가 뭡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하고 내가 내 제품만 설명하고 사라고 강조하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왜? 그 사람 시간 하루 종일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해서요.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다. 라고 보통 한 30분에 1시간이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 사람도 나중에 자기 나름대로 그 안에 물어볼 이야기 또 점검할 어떤 그런 조항들을 가지고 그때그때 답을 하겠죠.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나다 생각하시면 안 되죠.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서 두 번, 세 번 통해서도 그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단번에 그죠? 뭔가 계약을 이루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주관한다면은 언제쯤 끝나고 이제 시작할 것인지 만약에 내가 그게 준비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게 요청을 받는다면은 내가 물어볼 수도 있죠. 시간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시간 안내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동작과 소리란 게 뭐냐면요. 서로 얼굴을 보고 뭐 악수를 하고 서로 간에 뭔가 좋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동의에 대한 표시 있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뭡니까? 엄지손가락, 뭐 엄지척 한답니까? 그렇게 흔들다든지 손가락이 잘 보이게 또는 뭐 상대방이 발표를 잘한다면 박수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대가 이제 가볍게 미소를 좀 짓는다든지 안녕하세요 말보다 같이 손도 흔들어주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는 방법이죠. 물론 우리 동양의 사고에 보면은 젊은 사람이 나이 들면서 막 손 흔드는 건 좀 그렇지만요. 서로 마주볼 수 없으니까죠. 그래서 그렇게 손도 안녕하세요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조금 우리가 동양적으로 보수적인 모임 다시 말해서 꼭 동양 아니라도
조금 우리가 책임자들이 모이는 그런 것에서는 뭐 서로들 안녕하세요보다는 가볍게 목례 정도 머리를 숙여서 간단히 인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동양의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발표하면은 잘했다고 뭐 손가락 올아주고 엄지척 하든지 또는 뭡니까 간단하게 박수를 너무 세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박수를 친다든지 뭐 하트를 표시하면 이거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죠. 그럴 때 좀 이렇게 해줌으로써 내가 상대인데 뭔가 동의에 대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다음 너무 동작이 또 커가지고 머리 숙이면은 뭐 흔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머리가 빠지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혼이 드러나는 것은 이런 것도 별 그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고정 마이크를 뭐 옷에다가 이제 꽂아놨는데 내가 이렇게 너무 동작이 크다 보니까 마이크 소리가 흔들려서 소리가 나든지 마이크가 떨어지나 그랬는지 이래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의 절제된 동작도 좀 조심한 동작도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몇 시부터 언제까지 끝납니다 한다면요. 그 발언 내용과 요약 순서를 어느 정도 호스트가 어떻게 진행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라고 어느 요약 발표를 좀 먼저 해야겠죠. 물론 그런 자료들을 미리 사전에 주면 제일 좋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어떤 무슨 행사식이 있으면요. 행사식에 뭐 우리 시작이 뭐하고 이분의 안내를 말씀드리고 뭐뭐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내용을 보내주고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참 좋겠죠. 너무 장황히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소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그래야 참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승전결로 그죠?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또 이런 거 있죠.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삭막하죠. 삭막해서 내 얼굴만 서로 마주 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물건 좋다고 물건만 내가 소개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좀 너무 좀 삭막하고 좀 뭔가, 그렇죠. 그럴 때 옆에 있는 그 옷을 내가 입는 옷을 이렇게 조금 패션을 약간 조금 달리 해본다든지 옆에 있는 소품을 좀 놔두는 거죠. 화상할 때. 그죠? 이렇게 뭐, 뭐랍니까? 그런 조명 장비도 있겠지만은, 옆에 스탠드도 활용하겠지만은, 의상을 우리가 상만, 신만 이렇게 나타내니까, 뭐 지나친 액세서리보다는 조금 편한 옷을 입는다든지, 그 색상도 이렇게 화면에 또 대비되는 그런 컬러를 매치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어떤 그 이렇게 드레스셔츠도 줄무늬 드레스셔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그 화면에서 좀 이렇게 튀어서 조금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뭐, 그냥 옆에다가 조그마한, 뭐, 우리 요즘 보니까 뭡니까? 이렇게 뭐, 그 인형 같은 거 있죠? 뭐, 좀 이렇게 그런 여러 뭐, 그건 많죠. 한국적인 거. 이런 거, 그런 뭐, 탈바가지 같은 거, 이런 거 옆에 살짝살짝 약간씩 옆에다가 주제나 예비해 놔둡니다. 그러면 너무 딱딱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옆에 있는 물건이 한국적이나 탈바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러다가 조금 분위기가 좀 이렇게 조금 순해지는 그런 소품도 좀 필요하겠죠. 의상도 필요하지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가 이렇게 이제 초대하는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냥 둘이서 마주 보시면은 서로가 주관을 하되 서로 각자 업무를 하면 되지만 내가 온라인 회의를 불러드렸으면은 역할이 미리 사전에 공지 전에 아젠다죠. 오늘 무엇을 하겠다는 어떤 그죠? 그런 제목을 사전에 공지하시고 회의 전에 메모장이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간단하게 또 말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중에 뭐라 했습니까? 바로 앞에서 미리 그런 어떤 일정들을 좀 이렇게 메일이나 이런 걸 보내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발표를 해주면서 그거를 말로만 발표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에서 간단하게 보여줘서 오늘의 주제가 대주제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공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자, 호스트 니 혼자만 떠들지 말고요. 그 참석자를 가능하면 골고루 발언권을 주는 게 좋죠. 누가 말한 데서 일부만 주는 것보다 골고루 줘서 뭐 이렇게 너도 이야기하고 나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 내용에 대한 저상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죠. 다시 말해서 회의를 한 내용을 녹화해서 다시 이제 내가 틀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반드시 출연자인데 바이에다 셀러다죠.
그러면 내가 녹화를 해서 이것을 내가 다시 우리네 교재용으로 또 당신하고 앞으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그 구두로 이제 표기를 하겠지만은 녹화 영상에서 증명 자료 남기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했듯이 뭐 교육 자료로 우리 OJT 교육 자료 남기겠다 하면은 내 얼굴만 들어가, 네 얼굴도 들어가죠. 사전에 우리가 참여한 사람들이 반드시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남의 얼굴을 함부로 초상권에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촬영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럼 나중에 분쟁 소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이렇게 발생시켜 놓고요. 그리고 또 제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우리 제품을 소개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지재권에 관한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정보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문제 중에서 아무래도 내가 그 내용에 대한 좀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너무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죠? 중원 부원한다든지, 내가 너무 오버해서 컨트롤 한다든지, 상대에게 발언을 하는 중에 중도를 자르려고, 뭐, 이렇게 경청을 뭐, 일반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불쾌하게, 무리하게 안 보이더라죠? 그래서 탁 말을 잘라버린다든지죠. 그 다음 내 이야기만 칠흑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너무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오버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참조해서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온택이라는데 응용을 했으면 합니다. 자, 이거로서 여러분들하고 그동안에 한 20강, 낱개로 따지면 한 60개 가량의 강의를 한 30분짜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실전 무역 실무를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